20일 하루 73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700명대로 올라선 건데요.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늘면서 4차 유행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현재 상황 진단부터 해보겠습니다. 20일 하루 73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제는 6,700명대의 환자가 기본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큰 위험 요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6,700명대의 신규 확진자 규모가 기본이 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들께서도 이 숫자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한 단계거든요. 예. 언제든지 1,000명 이상으로 폭발적인 급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언제 발생을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어떤 확산의 에너지가 굉장히 축적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반면에 이렇게 많은 신규 확진자 규모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경각심이 크게 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부분이 가장 의료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이미 신규 확진자 규모로 봤을 때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 2.5단계에 해당되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2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확진자 규모 대비 적절한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경각심이 완화되고 또 방역 단계도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가 아직까지는 필요한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일단 뭐 방역 당국에서 이렇게 밝힌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부분인데 이 신규 확진자 규모가 1,000명대를 넘어서게 되면 실제로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렇게 네. 되면 오히려 경제적인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 맞는 적절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중이용 시설 영업 시간 제한 강화 조치 같은 거 포함해서 전반적인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에서 누적 1,00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영국발, 남아공발 같은 주요 변이 외에도 기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300건 넘게 확인됐는데요.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현재 뭐 말씀하신 것처럼 1,000건 넘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이 데이터가 실제로 우리가 안 가지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검사하는데 전장유전체 검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이 검사를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 부족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장유전체 분석보다는 더 빠른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특정 변이가 일어난 부위만 PCR 방법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확인하는 간별 진단 PCR 방법도 있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 활용을 해서 빨리 신속하게 변이 바이러스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얼만큼 이제 확산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지만 네. 이거에 맞는 방역 조치가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실제로 전파를 차단하는 방법은 사실상은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감별 진단을 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편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사지가 마비되는 증상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백신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관련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네. 보고 있는데 네. 지금 병명이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 질환은 일종의 면역 반응에 의한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주로 발생하는 그 사례가 바이러스나 아니면 일부의 세균 감염 또는 예방 접종을 했을 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선 충분히 이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보통은 이 뇌척수염 같은 경우에 발생을 할 때 예방 접종 후에 일주일에서 한 3주 사이에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예. 지금 이 간호조무사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생한 게 한 19일 접종 후 19일 정도에 발생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 범위에 들어와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 일명 감염 후 내염 또는 예방 접종 후 내염으로 불릴 정도로 예. 예방 접종에 의해서 발생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연관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대표적인 예방 접종의 그 부작용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럽 의약품청이 얀센 백신과 특이 혈전 발생 간의 관련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같은 결론이 나왔는데요. 우리 방역 당국이 접종 계획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얀센 백신도 연령 제한을 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연령 제한을 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네. 지금 주로 데이터가 나온 게 이제 미국 쪽 데이터인데 발생한 사례들이 18세에서 48세 여성분한테서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뭐 50세 이상에 대해서만 접종을 허가하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 향후에 데이터가 좀 누적이 되면 주로 남성에서는 발생이 안 하고 여성분들한테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오히려 또 성별로 제한을 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백신 수급 상황이 불안정한 가운데 경기도가 러시아 백신 등에 대해서 조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자체의 백신 도입 현실성이 있을까요? 물론 지자체에서 도입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도입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실제로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그 정부 방역 당국의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지자체 독자적으로 해서 승인 절차 없이 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방역 당국에서는 일단 스푸트니크 백신에 대해서 도입에 대한 검토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의 상황에 따라서 도입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선 미리부터 방역 당국에서 그러니까 허가에 대한 검토 부분을 할 수는 있다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실제로 허가나 도입과는 별개로 일단 시간을 두고선 철저하게 검증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 스푸트니크 같은 경우에 러시아 쪽에서는 희귀혈전 발생 사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얀센 백신하고 같은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성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자체 독자적으로 뭔가 추진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지금 컨트롤 타워가 방역 당국이다 보니까 이 접종을 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도입을 해 접종을 하는 것까지는 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접종 후 관리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또 방역 당국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지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이 당국 간의 손발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경각심이 느슨해졌다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방역 수칙을 일단은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